자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지금 저라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우리 또래는 자산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이 투자를 못 해요. 자, 미친 수다 오늘도 재미난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어렵게 모셨어. 아니 이분이 진짜 나와주실지 몰랐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미친 수다의 공식 룰이 있습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돈과 관련된 얘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들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150만이 돼도 정신 차려라. 빨리 다시 얘기해. 야, 구독과 좋아요, 우리도. 구독과 좋아요. 야, 아니 지금 몇 만이죠? 정확하게 몇 만이죠? 지금은 154만? 솔직히 여쭤볼게요. 수익 아, 유튜브 애드센스는 6천만 원 정도? 월에? 6천만 원. 네네네.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네. 카톡도 좀 자주 하고 그랬어. 저도 뭐 그런 거는. 아니, 인석이의 특징이 있어요. 아, 근데 동갑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누가 더 어려 보여요? 아, 훨씬 오래 보이셔가지고 저는 딱 뵀는데 인석이라고 해가지고 아 졸라 짜증나. 아니 정말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맞아. 전문가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뵀을 때 진짜 전문가는 이분일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워낙 이 정보의 홍수니까 사실 그렇게 딱 뽑아서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정말 많은 정보의 데이터들을 이분이 취합하고 모아서 우리한테 엑기스를 딱 아하. 던져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자분들을 참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네. 부자가 돼야지, 돈을 미친 듯이 벌어야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걸까요? 아니면 뭔가가 좋아서 하고 뭔가에 몰입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걸까요? 좋아하는 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이 두 개 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돈이 잘 될 것 같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돈 잘 되는 거를 하는 게 그나마 그 두 개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는 게 아닌가.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방청객 체질이야. 약간 리액션이 과해. 약간 90년대 리액션. 이렇게 하시면 게스트분들이 오시잖아요. 말할 맛이 난단 말이야.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올라서 오른 건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렸고 되려 못 오르신 분들, 자산이 하나도 없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지금 뭐가 바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 저라면 돈을 한 5천 정도 모아서 지방에 할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 같은 거 아직 덜 오른 거. 사실 남아있는 거는 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제 몇몇 지역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지역들에서부터 물물 교환을 해오는 거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한다고 집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빠지지 않을까요? 아, 안 그래요. 부동산은 시장이 분리돼 있어요.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한 서울 수도권 지역이 있고, 강원도에서는 뭐 춘천 원주 중심으로 한 그쪽 권역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각 광역시도랑 지역별로 핵심 도시들이 있어요. 중소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수도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방어해주는 그 지역마다의 도시들은 있는 거구나. 네네. 부동산이 무너지더라도 동시에 다 무너지진 않을 거야. 네, 서울이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걸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 거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위기 때도 지방이 엄청 핫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지방 급등이 나온 거지, 그 전에는 지방이 이렇게 잠잠한 곳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방이 오르냐 내리냐는 그 지역의 결국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주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이게 심하잖아요, 변동성이. 근데 어떤 지역에 대한 수요, 거기에서 필요한 집의 수요는 되게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 왜 그 마레프 들어올 때 이 동네 전월세 엄청 쌌었잖아요. 그 마포 쪽에 청라나 양주 이런 데도 엄청 쌌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전세가 확 빠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라는 거는 입주가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분양부터. 그렇죠. 그러면 3년치에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의 양을 알잖아요. 근데 3년 사이에 이 지역의 그 수요는 크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예.
뭐 여기서 분가하는 수요도 있을 거고 새로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 평균적으로 이 지역에는 매년 어느 정도 주택이 공급돼야 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수요 공급으로 생각을 해도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나눠져요. 그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가 시장은 그 지역에서 소득을 여러 분위로 나눴을 때 그들이 원하는 나 여기 산다라고 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시장이 또 있어요. 지금은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양극화라 그랬잖아요. 지방에서도 돈 버는 분들은 돈을 엄청 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쓸 곳이 없어. 그래서 지방에 요즘에 뭐 벤츠 대리점들도 잘 되고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그 소매 판매 그렇게 리액션이 하지 마. 왜? 10년대 같아. 몰라서 그런 너무 거야. 크게 들려 이 소리가. 나도 유튜브 우리 거 보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부동산 가격은 그냥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올랐죠.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올랐죠. 30년 전이랑 비교하면 초장기로 보면 국토 가격은 올라요. 왜냐면 땅 한 평을 얻으려고 우리가 수많은 전투를 하고 왜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거를 다 먹으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왜냐면 땅은 망해서 상장 폐지된다는 게 없거든요.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 지금 엄청 올랐어요. 도쿄 핵심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은 뭐 잘 안 된 데도 많겠죠. 근데 뭐 오사카 이런 데도 엄청 올랐고 지방의 핵심지는 교토도 올랐고 그러니까 주변 시골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핵심지들로 모이는 것들이 생긴다. 상대적으로 지금 광주가 좀 저평가의 국면에 있긴 하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은 이미 너무 올랐으니까 지방으로 눈을 돌려라 이 말씀. 서울은 이거예요. 서울은 강릉터미널에서 서울 간다고 하면 이미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소사에서 문막에서 버스 세워가지고 타지 못하잖아요. 휴게소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버스 따라 잡아가지고 타야 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회차하는 걸 타자. 터미널에서 타자. 아니 이게 딱 맞는 게 네. 서울은 야 사고 싶어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서울이 빠지고 지방이 오르는 시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에 계속 전진을 해오는 거예요, 결국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포 뭐 도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역도 엄청 비싸요. 비싸졌어요. 근데 옛날에 3억 정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화동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3억짜리가 올라가지고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한 7억 정도 차익이 남잖아요. 7, 8억 가지고 한남동 재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한남동이랑 도화동이랑 따지면 어디가 더 상급지인가요? 그렇죠. 한남동이 더 상급지예요. 그럼 이거를 팔아가지고 한남동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다시 좀 많이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얘가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급지로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특히 우리 또래는 자산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10년 뒤라 그래도 45세예요. 그럼 재개발을 잡고 있으면 얘가 올라가지고 뭐 새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에서부터 굴려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은 이 투자를 못 해요. 네. 그거 언제 해요? 근데 30대인데 내가 모아놓은 5천이 있어. 그럼 지방에서부터 굴려오는데 10년 걸렸어. 그럼 40대 되는 거예요. 아니 집을 뭐 100채, 200채 사는 사람들은 욕먹을 만 하지만 내가 한 채 사서 그거를 재테크로 불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거가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들어가서 살 집만 사야 된다는 얘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지금 서울 가격은 30대 젊은 친구들이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금관구나 노도강 이쪽에 구축 아파트 이런 것도 7억이란 말이에요. 6억에서. 그러면은 6억을 한다라는 건 64, 24, 40%잖아요 대출이. 그러면은 2억 4천을 받고 내 돈이 3억 6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억 6천이면 포르쉐 박스터 3대를 거기다 박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 거를 3대를 내가 박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첫 집을 서울에 사고 싶다면 뭐 대출을 끌든 아직까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안 오른 지역이 있나요 서울에? 내 돈이 한 5억 정도 있다. 야, 그럼 저는 재개발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의 주택이 재개발 근생보다 더 쌉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법적으로 규제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취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살려 그러면 첫 번째 대출이 안 되고, 그럼 내가 무주택에 돈이 한 5, 6억 있어. 그러면 주택 재개발은 지금 진입이 안 되니까 다른 경쟁자가 그만큼 떨어졌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먹을 폭이 많이 남지 않았나. 초기 재개발 쪽으로.
주식 안 하세요? 주식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를 달러로 놔둬요. 왜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부채의 80%가 달러래요. 어떤 신용 경색이 있어서 부채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날까? 그건 달러죠. 그럼 달러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 위기인데도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에서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신용 경색이 오면 부채 회수를 하려고 그러고 만기 연장을 안 하려다 보니까 그 만기를 달러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가 미국이 위험해져도 달러는 전혀 상관.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 충격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강한 거를 일부 갖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줍줍 팔아 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했는데 코로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억 정도를 환전을 해가지고 샀어요, 주식을.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50몇 프로 났더라고요. 그거 또 안 팔기도 그렇고. 그 팔고 나니까 다 비싸고 이래서 그 다음엔 또 안 하고 있죠. 내가 보니까 주식을 보통 하면 매일 하고 계속 보고 있고 돈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 빼놓고 기다리시다가 딱 타이밍 되면 들어가서 싹 샀다가 바로 팔고 또 돈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해서 다시 달러를 사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상시 투자가 돼 있으니까 부동산은 충격이 와서 단기 쇼크가 와도 부동산에서 내가 어떻게 대출을 뽑아서 여기를 사거나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높긴 하지만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갑자기 전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공급이 엄청 많아. 전세값이 확 빠져.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갭을 3천으로 사놨는데 전세가 한 5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 5천만 원 메꿔 와야 돼요. 그럼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대량으로 이제 여러 개를 보유하려면 좀 약간 보유 현금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네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전세가 5천 올랐거나 빠졌을 때 그 돈을 이제 나가는 세입자한테 메꿔줄 때 대부분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안 주고 버티잖아요. 그 집주인이 안 줄 때 보증보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보증보험 어디 딱 하려고 그랬는데 보증보험 거절받았어. 그럼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네,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증보험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이라도 껴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서 와서 권리를 분석해 줍니다. 전세 대출을 조금이라도 끼면 은행에서 그거 뭐 이거 됐어요, 이거 보내주세요 하는데 이거 대출 못 나가는데요? 그러면 뭐 문제 있구나. 보증보험 들었는데 여기 보증보험 여기 안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형님들하고 만난 자리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이제 나는 서울에 집 못 사겠다. 앞으로 계속 오른다던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씩 폭락이 살짝 왔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 그게 오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충격이 오길 바라고, 전쟁 나길 바라고, 계속 그 상태가 돼. 평소에 일식 쌌다가 그때 되면은 같이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오길 바라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내가 죽을 때 다 돼서 오면 어떡해. 야, 그때까지 기도하면 너 성직자 되겠다. 기도를 너무 잘하시겠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하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전부 다 이제 저도 인터뷰를 하고 듣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거지, 제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알았던 건 없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5년 뭐 이때부터 했으니까 진짜 짧은 기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겨우 6년 정도 투자한 햇병아리가 한 얘기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 그 선생님 채널에서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의 직접적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